예. 근데 화면 얼굴이 안 보여.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의 윤태현입니다. 양자정부과학 발표회에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좀 대중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발표회 부탁을 받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그 논문에 나온 내용을 조금 히스토리를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강연 그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조금 일반 그 전문 학회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조금 좀 어수선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넘어가네? 혹시 이동환 선생님 화면이 보여요? 화면은 잘 보이는데 안 넘어가나요, 슬라이드가? 네, 안 넘어가네요. 키보드를 써보세요. 키보드에 다운 버튼 같은 거 쓰시면 넘어갈 텐데. 안 되는데? 아니면 다시 나가셨다가 한번 엑셀 그게 아니라 켰다가 그러면 여기 포인터를 끄시고 그럴까요? 그게 저도 어쨌든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키보드로는 내려갈 텐데. 포인터를 어떻게 끄나 이거를? 포인터를 되네요. 네. 포인터를 끄니까 되네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한번 가보시면 그거 요거로? 보면 아니요, 요거로? 그거 하면 세 번째 걸 눌러보시고 예. 레이저 이거 포인터 요걸로 포인터 한번 해보세요. 큰 저기는 없을 것 같고 포인터? 여기서 한번 해볼까? 요걸로 해보시고 넘어가나 한번 해보세요. 예.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예.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줌으로 하는 강의를 많이 안 해봐서 조금 어리숙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어의 상부성 원리는 이제 보어가 1928년에 네이처에 상당히 긴 그 아티클을 투고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완성돼가는 그 양자역학 이론의 그 포스툴레이트하고 또 원자의 그 에너지 레벨 간의 전위선에서 해당하는 그 디스크리트한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그런 아주 성공적인 양자역학적 이제 이퀘이션이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해서 잘 이제 확립이 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어는 다음과 같은 7개 분야에서 그 퀀텀 포스툴레이트에 관련된 본인의 견해를 이제 설명을 해서 그 당시에 연구하는 많은 분야에서 약간의 그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분야들을 이렇게 하모나이즈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7개 주제가 하나가 이제 퀀텀 포스툴레이트하고 커저얼리티에 관련된 거고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아인슈타인하고 그 디베이트를 하는 리얼리티에 대해서 그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EPS 가설이 나오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퀀텀하고 액션에 관련된 거고 키네마틱스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퀀텀 메저먼트 어떻게 메저먼트를 하면 그 슈퍼포지션 되어 있던 웨이브 펑션이 콜랩스가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코레스폰던스 프린시플하고 이제 매트릭스를 이용한 덴시티 매트릭스를 이용한 이제 매트릭스 그 양자역학 이론. 그다음에 이제 웨이브 메케닉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포스트레이트 등.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리얼리티와 관련된 거 등등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이제 이 컴플리멘터리티라는 말이 이제 2개가 딱 나옵니다. 2개가 나오는 그 파트가 첫 번째는 이제 이 퀀텀 포스트레이트하고 코저얼리티 이 섹션에 보면 퀀텀 그 포스트레이트는 결국은 이 컴플리멘터리티한 이런 그 성질을 어떻게 우리가 파티클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던 입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정식이 파티클의 웨이브 네이처를 이용을 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양자 파티클이라고 하는 그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걸 퀀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웨이브 프로퍼티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파티클 네이처도 나타내는 그러한 양자 물체를 실제로 이제 어떻게 그 성질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그 파티클 네이처하고 그다음에 웨이브 네이처를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인가 그 정의가 이론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어떤 물리량으로
파티클 또는 웨이브 네이처를 이렇게 웨잉, 저울질해서 기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은 반드시 실험으로 증명돼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써 있었죠. 두 번째를 보면 요 5번째 세션에 나오는데, 웨이브 미케닉스에. 그래서 이러한 그 컴플리멘터리티를 이제 실험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 이건 파동적인 성질이죠. 그다음에 파티클은 입자적인 성질이에요. 이 둘을 연결하는 어떤 그 양자역학적인 모델, 그러니까 이론적인 어떤 그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 모델은 반드시 실험에서 이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의 장치로부터 그 이론적인 모델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입자적인 성질인지 또는 파동적인 성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입자적인 성질과 또 파동적인 성질은 익스클루시브해서 그 당시에는 하나의 실험 장치로 하나의 프로퍼티만 매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뭐 쭉 서론을 말씀드리기보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어떤 실험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보어가 얘기했던 이 컴플리멘터리티를 퀀티터틱하게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모델을, 이론적인 양자역학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실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꾸몄습니다. 그 장치는 조금 복잡하지만 일단은 이제 포톤을 이용해서 싱글 포톤의 간섭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싱글 포톤을 요 두 군데에서 비선형 현상을 이용해서 각각 만들어내는데, 만들어질 때 위에서 만들어지는지 밑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둘의 상태는 완벽하게 하나의 웨이브 펑션으로 기술할 만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웨이브 펑션의 그 앞에 프로퍼티를, 그러니까 확률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그 광자를 다음과 같이 파라메트릭 다운 컨버전을 이용해서 얽힌 상태에 있는 광자 쌍을 만들어서 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광자가 시그널이라고 하는 광자 하나하고 아이들러라고 하는 광자가 하나의 크리스탈이 동시에 생기고, 두 번째 크리스탈도 시그널 광자 하나와 아이들러 광자 하나가 동시에 생겨서 이 아이들러 광자를 이용해서 어느 소스에서 광자 하나가 생길 수 있는지, which path detector라고 하죠.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이제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광자가 간섭계에서 어느 길을 지나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깥에서 넣어준 이 시드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경로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치에 대한 양자역학적 이론을 물론 오늘 강연에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걸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주제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첫째는 싱글 퀀텀 파티클의 간섭을, 그러니까 파동적인 성질을 위한 간섭 현상이나 또는 입자적인 성질을 알기 위한 어느 길로 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제 처음 실험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 우리가 했다 하는 건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단일 광자로 이루어진 프리퀀시 콤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만들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장치를 이용하면 보어가 거의 1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컴플리멘터리티라고 하는 그러한 양자역학적인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죠. 그것을 실험적으로 어느 파트가 그 입자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어느 파트가 그러니까 파동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하는 것을 실험의 파라미터로 하나의 실험 장치로 조절하면서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웨이브 파티클 컴플리멘터리 듀얼리티의 컴플리멘터리 티어리를 다음과 같이 정량적인 그런 이퀄리티, 그렇죠? 수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파티클 네이처를 나타내는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이 프레딕터빌리티에 어느 두 개의 패스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프레딕터빌리티라고 하는 물리량은 0에서 1까지의 크기를 갖는데, 그것에 제곱을 하고 간섭 무리를 나타낼 때 비지빌리티에 제곱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간섭계에 들어오는 두 개의 양자 입자가 가지고 있는 소스의 퓨리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1부터 0까지 값을 가져서
요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가 다음과 같이 쓰여진다고 하는 새로운 그 이퀄리티 방정식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지금까지 쭉 생각해왔던 파티클이 어느 길을 가느냐 선택하느냐 하는 디스팅기셔빌리티라고 합니다. 그 디스팅기셔빌리티가 결국은 프레딕터빌리티라고 하는 물리량과 인탱글먼트의 제곱꼴로 주어진다 하는 것도 이번 그 논문에서 주장을 했고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작년에 그 미국의 피직스 월드라고 하는 이런 잡지에서 10대 브레이크스루 논문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논문에 대한 그 내용을 뭐 서로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약간 비판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서포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흥미로운 거는 오늘이 이제 발표 날인데 발표날 이틀 전과 오늘 두 편의 논문이 제가 지금 한 연구에 대한 그런 논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추가해서 논문이 막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의 논문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본 이 프린지 비리비리티하고 간섭계에서의 그런 파티클 또 웨이브 네이처의 그런 현상을 앞으로는 퀀텀 인포메이션 티어리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이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에 대한 컴플리멘터리 릴레이션이 어떻게 표현될지에 대한 그러한 그 이론적인 예측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듀얼리티 이퀘이션에서 피지빌리티보다는 양자 정부학에서 얘기하는 이 퀀텀 코히어런스라는 것이 더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메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포절이고 그 아이디어를 IBM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퀀텀 코히어런스라는 메저가 비지빌리티라고 하는 메저보다 양자 파티클의 파동성을 나타낼 때 측정해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가 더 적합하다. 뭐 이런 그 내용이 오늘자로 아카이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이제 원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시스템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그 하밀토니안의 그 아이겐 스테이트를 우리가 이제 구해서 디스크리트한 그 에너지 스펙트럼이 무한대로 있는 그런 디스크리트 인피니트 디멘전을 힐버트 스페이스 상에서 원자의 에너지 레벨 구조가 정해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원자의 에너지 레벨 사이에서 레이저나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이 원자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와의 상호작용을 나타낼 때는 원자의 에너지 간격에 의해서 정해지는 고유 진동수하고 웨이브에서 가해지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진동수가 매우 가까운 경우에만 크게 상호작용의 그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2레벨 어프록시메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원자에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우리가 0, 엑사이드 스테이트를 1이라고 하는 이런 2레벨 힐버트 스페이스 상에서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의 그 해의 아이겐 스테이트 2개를 골라서 0 상태와 1 상태로 이렇게 슈퍼포지션 상태로 쓴 것이 보어가 얘기했던 슈퍼포지션 스테이트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덴시티 매트릭스를 정의를 하면 이 퓨어 상태에 있는 웨이브 펑션 2개를 이용해서 덴시티 매트릭스를 정의할 수 있고 그때 요 S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블록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 벡터 리프레젠테이션 하면 블록 벡터의 컴포넌트는 이제 웨이브 퀀텀 스테이트의 요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복소수인 반면 블록 벡터의 요 XYZ 성분은 이제 리얼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블록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쓰고요. 다음과 같은 블록 스피어를 이용을 해서 퀀텀 스테이트의 그 이볼루션, 타임 이볼루션에 대한 그런 시각화된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큐빗이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맥시멀리 엔탱글드 스테이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큐빗 A와 큐빗 B가 있을 때 두 개의 큐빗 모두 그라운드 상태에 있을 때나 또는 A도 그라운드, B도 그라운드와 A는 excited state, B는 excited state가 되어 있는 이런 두 개의 컴포짓 스테이트가 슈퍼포지션 되어 있는 그러한 벨 스테이트라고 하는 네 개의 경우의 수가 있죠.
이러한 스테이트들이 엔탱글드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뭐 양자 정보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퀀텀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이 보어의 컴플리멘터리티 릴레이션을 이제 더블 스리드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그런 모델로 그 원자의 두 준이나 또는 스페이스 상에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소스에서 나오는 광자의 그 양자 간섭을 통해서 컴플리멘터리 릴레이션을 유도하는 그때도 이러한 그 벨 스테이트와 같은 엔탱글드 스테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이렇게 엔탱글드 되어 있는 원자를 이용한 원자 시계에 관련된 일이 작년 2020년에 처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퀀텀 시스템에서 우리가 원자를 아주 원자 트랩에다가 잘 가둬놓고 그 원자들의 양자 상태를 그러니까 얽힌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원자 시계를 만드는 연구가 실험적으로 성공을 했고 그것이 불과 2년 전 얘기입니다. MIT에 있는 그 브래티치 그룹에서 처음 엔탱글드 원자를 이용한 원자 시계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었죠. 자, 오늘 주제는 뭐 다음과 같은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또 그래서 이제 보어의 컴플리멘터리티 릴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렉트론과 같은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파티클로 알고 있던 이런 입자들을 슬릿이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슬릿 두 개를 통과시킬 때 당연히 요 마스크를 이용해서 슬릿 1을 우리가 블록을 하면 슬릿 2로만 지나가서 그 확률이 검출기를 위아래로 쭉 움직여 보면 P2의 위치에서 가장 큰 확률로 관측이 되고 슬릿 2를 막으면 슬릿 1 위치에서 가장 큰 확률로 관측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마스크를 다 치워서 전자가 갈 수 있는 길을 두 개를 열어놓으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그 확률이 이렇게 X축 공간에서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어떤 때는 적게 발견이 되고 어떤 때는 많이 발견되고 이런 간섭 현상을 싱글 파티클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어가 얘기했던 그 컴플리멘터리티에서 어떤 때는 이 친구가 파티클적인 그런 비헤이비어를 하고 어떤 때는 그 입자적, 그러니까 파동적인 비헤이비어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뭐죠? 파동적인 성질과 또는 입자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이제 익스클루시브해서 한 실험 장치고는 한쪽을 막아야 되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티클처럼 행동을 하고 두 개를 다 열어놓으면 마치 파동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이제 점점점 양자역학이 그러니까 이론 체계가 확립된 이후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파인만이 이제 이런 그 더블 슬릿, 싱글 파티클에 의한 더블 슬릿 인터피어런스 현상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런 미스터리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유명해졌죠. 이 말을 통해서 그 싱글 파티클의 그 인터피어런스 현상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굉장히 힘든 그러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다. 자, 이거 좀 전에는 이제 일렉트론을 이용해서 일렉트론 싱글 파티클이 만드는 그런 간섭 현상을 여러분들한테 그 실제 그 논문에서 퍼블리케이션 된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파란 색깔의 레이저가 비비오 크리스탈린에 대해서 다운 컨버전에서 파장이 2배로 길어지는 그렇지만 서로 수직인 평광을 갖는 두 개의 포톤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파라메트릭 다운 컨버전인데 그래서 하나의 포톤은 이제 검출기에 나랑 쌍으로 생긴 포톤이 있는데 내가 검출했다는 얘기는 나랑 쌍으로 있는 포톤이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헤럴딩하는 인포메이션을 주면 여기에 있는 그 더블 슬릿을 통해서 EMCC 카메라에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런 똑같은 아까 전자가 보였던 더블 슬릿 인터피어런스 현상이 관측이 되죠. 이런 것이 이제 실험적으로 관측이 되고 나니까 자 그러면 가장 이제 보어가 제기했던 그 컴플리멘터리티를 왜 어떤 때는 파티클이 입자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어떤 때는 파동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퀀티터티브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중요하게 그 원자를 이용을 해서 이 실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98년이고요.
그래서 독일 막스 프랑크에 있는 엠페 그룹에서 콜드 루비드 원자를 이용해서 원자 트랩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원자 트랩을 만들어서 중력을 이용해서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원자의 인터널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피치 패스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실험을 하게 되죠. 그 당시까지 믿었던 것은 그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relation 때문에 파티클이 구멍을 통과할 때 여기에 리코일을 주어서 그 리코일 uncertainty가 포지션 uncertainty가 결국은 이런 어느 패스를 지나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간섭 무늬를 만들지 않는다. 자,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 어떤 게 증명이 됐냐면 which way detector라고 하는 것이 그런 uncertainty에서 뭐 recoil에 의한 uncertainty principle를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해석보다는 원자의 그 internal state의 그 entanglement 때문에 which pass information이 지워지면 간섭 무늬가 생기고 which pass information이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하게 실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간섭 무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wave particle duality는 웨이브 네이처를 할 때는 두 개의 그 구멍을 통과하는 그 파티클이 그 구멍으로 통과하는지 안 통과하는지 아는 것을 우리가 which pass detector를 하는데 그 디텍터와 entanglement를 하는데 그 entanglement의 정도에 따라서 파동성과 입자성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보고 그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 있는 피터 나이트가 다음과 같은 이제 코멘트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슈레딩거가 1928년에 때 얘기했던 이 entanglement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의 그 컴플리멘터리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됐다는 것하고 이 entanglement라고 하는 것이 양자 역학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점을 이제 실제로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매크로스코픽 시스템에서는 그러한 것이 디코헤런스에 의해서 양자 엔탱글먼트의 그 프로퍼티가 매크로스코픽 세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서 클래시컬 월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밑에 이게 이 피겨가 보어하고 이제 슈레딩거인데 밑에 아주 재미난 글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이제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원자의 인터널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원자의 웨이브 펑션을 이용한 투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했죠. 거기에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익스페리먼트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효과가 너무 작아서 간섭 무늬가 사라지거나 또는 생기게 하는 것은 슈레딩거가 얘기했던 퀀텀 스테이트 간의 엔탱글먼트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한테 힌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컴플리멘터리티 보어가 얘기했던 그것이 이론적인 어떤 포뮬라로 정량화되는 그런 이퀘이션으로는 이때 당시에도 그렇게 엔탱글먼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컴플리멘터리티 릴레이션으로는 아직도 모르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내용은 원자물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루비드 원자는 바닥 준위의 2준위와 3준위 사이에 마이크로웨이브 약 6GHz 정도의 에너지 차이가 있고요. 옵티컬 트랜지션에 그 엑사이드 스테이트가 있는데 스탠딩 웨이브를 만드는 빛의 프리퀀시를 요 바닥 준위에 있는 큐빗의 딱 중앙에 맞춰 놓으면 3준위는 레드 디튜닝, 2준위는 블루 디튜닝이 돼서 라이트 시프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스탠딩 웨이브에서 매터 웨이브가 지나갈 때 브라그 리프렉션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바닥 준위에 있던 원자를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2분의 파이 펄스를 우리가 작용을 시키면 반은 엑사이드 스테이트이고 반은 그라운드 상태에 있으니까 3+2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를 실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그 리프렉션 하면서 2준위는 마이너스 파이만큼 페이즈 시프트를 하고 투과를 하면 원래 있던 슈퍼포지션 상태가 유지가 되죠. 이 상태로 하면 간섭이 잘 일어나서 우리가 간섭 무늬로 관측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마이크로웨이브를 한 번 더 작용을 하면 그러면 이 파티클이 그러니까 원자가 바닥 준위에 있는지 3준위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간섭계에서 이제 이런 브라그 리프렉션 할 수 있는 것을 두 개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블 스릿 익스페리먼트죠.
그래서 첫 번째 통과한 거랑 두 번째 통과한 것이 만드는 간섭무늬하고 첫 번째에서 반사한 거랑 두 번째 블락 빔에서 반사되는 요 두 빔이 간섭을 할 때 어느 길을 왔냐 하는 것이 만약에 두 번째 마이크로웨이브를 작동을 시키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작동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에 따라서 어느 길로 왔냐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피치 패스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램지 펄스라고 하는데요. 램지 펄스를 우리가 작용을 하면 피치 패스 인포메이션이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간지를 아니까 그러면 간섭무늬가 없어지고 그것을 끄면 다음과 같은 간섭무늬가 생기는데 일부러 이것이 두 개의 그 원자의 인터널 스테이트 간의 간섭무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두 번째 그 펄스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이렇게 증가를 시키면 간섭무늬 프린지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실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양자 상태의 슈퍼포지션 상태를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이크로웨이브 펄스를 쏜 다음에는 루비듬 원자의 퀀텀 스테이트는 B로 갈 때는 3-2 슈퍼포지션 스테이트와 텐서 프로덕트로 기술돼야 되고 C로 갈 때는 3+2의 양자 상태, 슈퍼포지션 상태와 텐서 프로덕트가 되는 이런 두 개의 퀀텀 스테이트의 슈퍼포지션으로 쓰여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3-2가 어느 길로 간지를 알려주는 그런 패스 디텍터로 작용을 해서 만약에 두 번째 마이크로웨이브를 작용을 하면 그 패스 인포메이션이 2-3로 완벽하게 이제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섭무늬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한테 주는 큰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는 양자 파티클들이 위치 패스 디텍터와 이렇게 양자 웨이브 펑션의 이제 텐서 프로덕트로 해서 hilbert 스페이스가 이제 확장이 되죠. 이제 그때 그 둘의 패스 디텍터로 역할을 하는 퀀텀 스테이트 간의 그 인탱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일렉트론과 포톤, 그다음에 아톰에 관련된 그런 간섭 실험을 파티클 프로퍼티와 웨이브 프로퍼티, 그다음에 이제 실험에 사용한 투 슬릿의 그 정보를 제가 이렇게 표로 다 정리를 해서 보니까 일렉트론 실험에서는 이제 키네틱 에너지가 주어져서 파티클 네이처의 키네틱 에너지를 주면 일렉트론의 웨이브 네이처의 프로퍼티가 결정이 됩니다. 즉 일렉트론의 메터 웨이브 랭스가 결정이 되고 프리퀀스가 결정이 되고 포톤인 경우는 우리가 파동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레이저를 보통 레이저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포톤의 파장이 주어지면 또 입자적인 성질을 갖는 에너지나 또는 뭐 모멘텀 등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톰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톰에서는 뭐가 주어지냐면 콜드 아톰에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의 평균 속도를 알 수 있어서 모멘텀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원자의 질량을 아니까 그러면 이제 파티클 프로퍼티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메터웨이브 루비듐의 원자의 메터웨이브의 웨이브랭스가 결정이 되고 결국은 그 이중 간섭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 간섭 프로퍼티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슬릿의 크기와 슬릿의 간격인데 이 세 개 실험 모두 슬릿의 간격이 슬릿의 크기보다 약 4배, 6배, 8배 이 정도의 크기로 주어지면 그러니까 퀀텀 파티클이 웨이브 네이처를 잘 나타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의 인터널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싱글 슬릿이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이런 그 두 준위 원자를 이용해서 원자시계를 만드는데 원자시계를 만드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큐빗을 이용해서 바닥 준위와 여기 준위 사이에 그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클럭과 이런 그 인터페런스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시계에서는 외부에서 가해주는 이 프리퀀시를 쭉 스캐닝하면서 원자의 고유 진동수 오메가 제로에 외부에서 가해주는 레이저의 프리퀀시를 안정화하는 거죠. 그것이 원자시계입니다. 그때의 퀀텀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이 바닥 준위와 여기 준위가 타임 이볼루션을 하는데 그때 하밀토니안은 시간에 디펜던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스 팩터로 익사이드 스테이트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그 타임 이볼루션을 하고 앞에 이제 이런 그 프로바빌리티 코에피션트가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상호작용은 일렉트릭 다이폴 인터랙션이고 세미 클래시컬하게 기술을 하면 쉽게 라비 프리퀀시하고 그 원자와 전자와의 그 상호작용, 원자하고 전기장과의 상호작용을
결정을 하는 이 다이폴 모멘트, 두 준위 간의 다이폴 모멘트가 이제 중요한 익스페리먼털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것은 뭐 아까 있던 슈레딩거 방정식에다 집어넣고 풀면 다음과 같이 시간 t0에서의 두 상태의 코에피션트가 주어지면, 예를 들면 바닥 준위에 둔다 그러면 CE의 절대치의 제곱이 1이죠. 엑사이드 스테이트에다 놓고 실험을 한다고 하면 CEF0의 절대치가 1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실험을 하고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의 양자 상태의 요 확률을 결정하는 앰플리튜드는 다음과 같은 exact 솔루션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싱글 슬릿,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슬릿 익스페리먼트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파이펄스라고 부르는 거, 바닥 준위에서 엑사이드 스테이트로 풀리 확률적으로 올라가서 전자가 빛을 흡수해서 엑사이드 스테이트로 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TR, 그렇죠? 파이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조건을 만족을 하고 레이저의 그 주파수 진동수인 델타를 튜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아주 우리가 싱글 슬릿, 그러니까 파티클레이처를 나타내는 싱글 슬릿 디프렉션 패턴을 쉽게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실험적으로도 다음과 같이 제가 실험한 것은 이제 이터비움 원자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옵티컬 트랜지션에서 520테라헤르츠로 실험을 한 거고, 요 폭이 라비 펄스의 요 시간 간격의 역수로 주어지는데 1.4Hz 정도 되고, 그것의 Q 값은 요 센터 프리퀀시로 요 위스를 나누면 되니까 Q 값이 대략 3 곱하기 7, 10의 14승 정도 됩니다. 이것이 측정될 때가 2015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하이큐 그런 레저넌스 라인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한 겁니다.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는 시간 도메인에서 이번에는 이제 2분의 파이 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을 첫 번째 펄스가 슈퍼포지션 상태로 만들고 t 동안 프리 이볼루션을 한 다음에 다시 간섭계의 두 번째 마크젠더 간섭계에 이제 빔을 머지하는 간섭계를 원자 간섭계로 만들어야 되니까 2분의 파이 펄스를 또 한 번 빛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그런 엑사이드 스테이트의 그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걸 또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싱글 펄스 디프렉션 패턴이니까 구멍 하나 있을 때의 디프렉션 패턴에 구멍이 두 개 뚫렸을 때의 간섭 현상에 의한 램지 프린지가 잘 이론적으로 나타내면 알 수 있고, 실험적으로도 피팅 하나도 없이 그대로 그 이론과 잘 맞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이용하면 이제 원자시계를 만들 수 있고, 미국에 있는 미국 리스트에 있는 이터비움 매트리스 클럽 팀과 같이 공부를 해서 좀 복잡하지만 이런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원자시계를 만드는 실험에 참여를 했었고, 또한 앞으로 이제 안재욱 교수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옵티컬 트위저를 이용을 해서 실제 원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81개의 트위저 사이트에다가 넣고 2분의 파이 펄스를 그러니까 레저넌트 할 때 파이 펄스가 되는 조건으로 프리퀀시를 튜닝하게 되면 하나의 원자들이 이제 이 앙상블 에버리지를 저한테 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수식처럼 온 레저너가 됐을 때 가장 많은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니까 레이저 프리퀀시가 원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센터 레저넌트 프리퀀시에서 벗어날수록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이런 레저넌스 업섭션을 보이게 되고, 이것을 한번 미분을 해서 다음과 같은 오드 신호를 만들면 이런 옵티컬 트위저를 이용한 원자시계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뭐냐면은 이런 그 더블 패스 인터페로메터에서 싱글 퀀텀 오브젝트가 어떻게 어느 때는 여기에 간섭 무늬를 만들고 어떤 때는 간섭 무늬를 만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뭐랄까요, 우리가 지금 그 컴플리멘터리티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셋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그런 포뮬라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1996년에 이 앵글러트가 제안한 그러한 which pass information이 들어있는 which pass 디텍터를 양쪽에 간섭계 팔에 장치를 해서 이 경우에는 그럼 which pass information을 주는 which pass 디텍터와 이 퀀텀 퀀텀 오브젝트 간의 퀀텀 스테이트를 어떻게 기술하는가 하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시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나서 이런 경우에는 디텍터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마크 젠더 간섭계고요. 피치 패스 디텍터가 있는 경우에는 위로 가는 파티클의 그 궤적과 밑으로 가는 궤적에서 어느 길로 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 위치 패스 디텍터가 이제 가르쳐 주는데, 위로 가는 패스에서는 페이스 시프트를 또 밑과 달리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패스 디텍터하고 페이스 시프트가 이제 어떻게 웨이브 펑션에 또는 퀀텀 스테이트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하는 이론적인 그런 기술법이 96년에 대해서야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와 이건 이제 덴시티 매트릭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 벡터를 이용을 해서 덴시티 매트릭스의 이볼루션을 이 오퍼레이터 방법으로 충분히 우리가 기술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얻는 것은 파동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디텍터가 없는 경우에 어프라이어리 비지빌리티라고 하는 V0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정의가 되고, 이 물리량은 0에서 1까지의 크기를 갖습니다. 파티클 네이처를 나타내는 프로바빌리티고 프레딕터빌리티는 위로 갔을 때의 확률과 밑으로 갔을 때의 확률의 차이인데, 그거는 블록 벡터의 S 컴포넌트가 결정을 하게 돼서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프레딕터빌리티의 제곱하고 어프라이어리 비지빌리티의 제곱이 1보다 작다 하는 그런 그 양자역학적인 계산에 의한 이런 이니퀄리티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피치 패스 디텍터가 이제 양쪽 패스에 하나씩 있어서 지나가는 양자 물체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면, 그때 퀀텀 스테이트는 디텍터의 덴시티 매트릭스와 양자 물체의 덴시티 매트릭스의 텐서곡으로 주어지고, 이거를 다 계산을 하게 되면 프린지 비지빌리티가 원래 없을 때 비지빌리티의 이런 C라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 컨트라스트 팩터로 곱해져서 비지빌리티의 크기가 패스 디텍터가 없을 때보다는 반드시 작아져야 된다는, 같거나 작아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컨트라스트 팩터가 뭔지는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지 못했죠. 그다음에 디스팅기셔빌리티, 패스 디텍터가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패스 디텍터의 플러스가 위로 가는 거랑 밑에 가는 거에 덴시티 매트릭스의 차를 트레이스를 해서 구하면 어느 길로 갔는지에 대한 정보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디텍터를 설치를 해서. 자, 어느 디텍터를 어떻게 설치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디텍터가 설치가 돼 있을 경우에 디스팅기셔빌리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디텍터가 있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파티클이 위로 가는지 밑에 가는지 궁금해서 디텍터를 설치를 했고, 설치가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니퀄리티, 디스팅기셔빌리티의 제곱과 그다음에 비지빌리티의 제곱을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것이 1보다 작다 하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이론적인 연구가 있은 다음에 불과 2년 전에 이 로체스터 대학에 있는 에벌리라고 하는 그룹에서 퓨안이라고 하는 그때 박사과정 학생이었었는데, 이 친구가 진짜 이제 싱글 포톤을 이용을 해서 PBS를 사용해서 패스 A와 B로 싱글 포톤을 어디로 갈지에 대한 그 확률을 PBS를 이용하니까 반반으로 만들고, B 패스로 갈 때의 형광 상태를 halfway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옵티컬 페이스는 이 트랜슬레이션 스테이지를 조절을 한 다음에 다시 마크 젠더 간섭계를 빔 스플리터로 닫은 다음에 그 폴라리제이션 스테이트에 대한 퀀텀 토모그래피를 해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건 실험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양자 상태는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그 퀀텀 스테이트하고 폴라리제이션 스테이트가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가 되고, 두 개의 그 퀀텀 스테이트의 슈퍼 포지션으로 쓰여지는 이러한 실험적으로 구현 가능한 모델을 이제 처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실험 결과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퀀텀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비지빌리티하고 프레딕터빌리티, 어느 길로 갈지하고 컨커런스, 이게 바로 이제 엔탱글먼트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R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 CA와 CB의 앰플리튜드 레이쇼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 패스 사이의 폴라리제이션 스테이트의 오버랩을 이용해서, 즉 폴라리제이션 스테이트가 존스 벡터에서 디멘전이 두 개죠. 그래서 두 개의 힐버 스페이스의 벡터의 그 내적을 이용을 해서 이 감마라고 하는 그런 디그리 오브 폴라리제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그 컴플리멘터리 릴레이션을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이퀄리티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딕터빌리티의 제곱, 비지빌리티의 제곱,
그다음에 컨커런스에 제곱을 하면 1이 된다 하는 요 이퀄리티가 처음으로 발표가 된 게 바로 2년 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싱글 포톤이 가지고 있는 투 디멘셔널 폴라리제이션 스테이트를 패스 디텍터로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어쨌든 이런 트라이얼리티라고 합니다. 듀얼리티가 아니고 트라이얼리티 릴레이션을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이론적으로 발표를 했고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 트라이얼리티 리케이션을 만족하는 컴플리멘터리티 방정식을 보어가 처음 1928년에 얘기했는데 이제 2020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이런 이퀄리티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뭔가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질문은 여기 지금 너무 늦게 봤네. 응? 그 다음에 왜 안 넘어가죠? 어떻게 된 거야? 이동훈 선생님 도와주세요. 화면이 안 넘어가. 갑자기요? 왜 그러지? 다시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어디를? 이제 넘어가. 예. 이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패스 디텍터가 없는 경우에는 프레딕티비리티의 제곱 더하기 어프라이어리 비지빌리티의 제곱을 하면 1보다 작다. 패스 디텍터가 있는 경우에는 디스팅기셔빌리티의 제곱 더하기 빌리빌리티의 제곱은 1보다 작다.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프레딕터빌리티의 제곱 평광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 피치 패스 인포메이션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프레딕티빌리티의 제곱, 비지빌리티의 제곱 더하기 컨커런스의 제곱은 1이다 하는 것이 이제 2020년에 처음 발표가 됐어요. 자, 그때 이제 또 인도에 있는 큐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포톤의 평광 상태 말고 일반적인 양자 상태를 이용해서 똑같은 트라이얼리티, 그러니까 이퀄리티를 만들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퀀텀 스테이트의 디텍터 스테이트를 이제 드디어 처음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텍터가 없는 상태는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그런 큐빗의 퓨어 스테이트와 똑같고요. 또 이때는 당연히 프레딕터빌리티 더하기 이 사람은 이제 퀀텀 코히어런스를 말을 쓰고 코히어런스 메저를 이용해서 C 제곱을 하면 1이 된다. 이것도 이니퀄리티가 아니고 이퀄리티 관계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고요. 디텍터가 있는 경우가 중요한데 그때의 퀀텀 스테이트는 이렇게 패스 1과 패스 2의 양자 상태에다가 디텍터 양자 상태 두 개가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가 있는 꼴로 주어집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디스팅기셔빌리티의 제곱이 프레딕터빌리티 제곱 더하기 엔탱글먼트의 제곱으로 주어져서 이런 패스 디텍터의 양자 상태와 텐서 프로덕트가 되어 있는 그런 양자 오브젝트의 퀀텀 스테이트를 처음 이론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아까 퀴안이 얘기했던 폴라리제이션 스테이트를 위해서 이용했던 그런 트라이얼리티 이퀘이션과 매우 유사한 P 제곱 더하기 퀀텀 코히런스의 제곱 더하기 엔탱글먼트의 제곱이 1이라고 하는 이런 트라이얼리티 릴레이션이 있다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처음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라이얼리티 이퀘이션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싱글 포톤이 어느 곳에서 만들어져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간섭하냐 하는 이 소스에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싱글 포톤의 퓨리티가 결국은 이 컴플리멘터리티의 엔탱글먼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이 또 2020년에 이 아그라발하고 퀴안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드디어 듀얼리티는 다 끝났다. 우리가 더 이상 퀀텀 듀얼리티 문제를 트라이얼리티 릴레이션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본인들에 의해서 다시 이 간섭계에 들어가는 요 포톤 두 개의 퓨리티가 컴플리멘터리 릴레이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이론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표한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두 개의 소스에서 생기는 포톤의 퓨리티를 다음과 같이 소스는 이제 원자, 2레벨 원자로 모델링을 하고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엑사이트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이제 트랜지션 할 때 포톤이 하나가 나오니까 A에서 나온다는 것은 A에서 엑사이트 스테이트에서 B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B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A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B가 또 반드시 엑사이트 스테이트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싱글 포톤 둘 중에서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M과 M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 논문을 쓸 때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원자의 2레벨 이외의 다른 레벨이나 또는 주위 환경의 모든 양자 상태를
M이라고 하는 저런 컬렉티브 퀀텀 스테이트랑 이렇게 둘이 텐서 프로덕트가 돼야 된다는 모델을 세워서 다음과 같은 다시 그 듀얼리티 인이퀄리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V 제곱, 그러니까 비지빌리티의 제곱 더하기 프레딕터빌리티의 제곱은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 두 개의 소스 사이에서 나오는 포톤의 퓨리티를 이걸 뮤 S라고 하는 물리량이에요. 그걸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이니퀄리티가 이퀄리티로 바뀔 수 있다. 즉 프레딕터빌리티 제곱 더하기 비지빌리티 제곱은 소스의 퓨리티의 제곱일 것 같다 하는 논문을 이론적인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러한 이론은 다음과 같은 실험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 이미 2018년에 그 오스트리아의 블랏 그룹에서 두 개의 싱글 아이온으로부터 앵탱글드 되어 있는 아이온으로부터 포톤이 B에서 나오거나 A에서 나온 것이 얼마만큼 이 실험을 뭐 지금 자세히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그렇게 앵탱글드 된 소스로부터 나오는 포톤은 우리가 비지빌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뭐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논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이 실험 장치가 지금까지 개발됐던 보어의 컴플리멘터리티가 처음 1928년이 제안되고 쭉 어떻게 포뮬레이션을 해야만 파티클 네이처하고 그다음에 웨이브 네이처를 실험적으로 하나의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컨트롤하면서 그 프로퍼티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궁극적인 그러한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의 S1과 S2가 싱글 포톤을 만들어냈는데 위에서 만들어질지 밑에서 만들어질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 확률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실험 장치로 만들어졌고 실험은 다음과 같이 프리퀀시 콤이라고 하는 것을 펌프를 씁니다. 그래서 이 그 두 개의 포톤을 만들어내는 앵탱글드 포톤을 만들 때 사용하는 요 펌프 포톤이 프리퀀시 콤이고 두 아이들러와 시그널의 두 개의 캐스케이드 포톤이 만들어질 때 요 아이들러 포톤의 아주 코히런트한 진동수의 주파수가 1Hz밖에 안 되는 코히런트한 광으로 인젝션을 하면 요 소스의 그러니까 시그널 포톤의 이 피델리티를 1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그런 장치를 이용을 해서 프리퀀시 콤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과 같이 그런 퀀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를 투 슬릿이 아니고 멀티플 슬릿 조건으로 만들어서 간섭 무늬를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펌프 레이저가 PPLN1과 PPLN2를 펌핑을 하고 시드 레이저가 각각 아이들러 포톤에 그 시딩을 하게 되면 타임 빈, 이게 펄스 레이저고 모드록 레이저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포톤이 위에서 만들어지거나 밑에서 안 만들어지거나 밑에서 만들어지거나 위에서 안 만들어지거나 이런 또 하나도 안 만들어지거나 이러한 그 타임 빈 슈퍼포지션 상태가 실험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들은 다음과 같이 entangled state, 즉 시그널 포톤과 여기 가해주는 코히런트 필드가 싱글 포톤 에디드 코히런트 스테이트가 돼서 싱글 포토가 시그널에서 생기면 아이들러 포톤에도 코히런트 스테이트에 포톤이 하나가 가해지는 이러한 디텍터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그들의 슈퍼포지션으로 ND만큼 즉 내가 실험적으로 관측하는 관측 시간 안에서 이러한 포톤 페어들이 생긴다 하는 그런 스테이트를 실험적으로 제너레이션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양쪽에서 생긴 그런 포톤들을 하나의 빔 스플리터에서 디텍터로 그러니까 퀀텀 인터피어런스를 보기 위해서 이제 집속을 하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이것이 이제 그 실험 장치고요. 이게 이제 싱글 포톤 인터피어런스 프린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여기 인터피어런스 프린지가 펌프 포톤의 페이스를 바꾸거나 또는 시그널 포톤의 페이스를 바꾸거나 아이들러 포톤의 페이스를 바꾸어도 싱글 포톤 인터피어런스 프린지가 아주 높은 비지빌리티로 보인다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했고요. 그때의 비지빌리티는 두 개의 그 인젝션하는 시드빔의 그 인텐시티 레이쇼에 의해서 비지빌리티가 다음과 같은 디펜던스가 보인다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다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비지빌리티는 굉장히 높게 파티클 네이처를 나타내는 비지빌리티가 0.99 정도 얻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이거는 뭐
다른 실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퀀텀 스테이트를 써보니까 결국은 그 퀴안 등이 얘기했던 시그널 소스의 퓨리티에 의해서 컴플리멘터리티 릴레이션에서 파티클 네이처와 그다음에 웨이브 네이처를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그 모델을 실험적으로 우리 시스템에다 적용을 해보고 이론적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다음과 같은 그 듀얼리티, 이퀄리티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즉 프레덕티빌리티 스퀘어하고 비지빌리티의 스퀘어가 소스의 퓨리티의 스퀘어가 요거는 이제 퓨안 등이 얘기한 거고요. 이것이 1 마이너스 인탱글먼트의 스퀘어다. 그래서 디스팅기셔빌리티의 스퀘어가 프레덕티빌리티, 파티클 네이처와 인탱글먼트의 제곱의 그 곱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냈죠.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그 애널리티컬 솔루션을 다 구해서 이제 보어가 1928년에 얘기했던 그런 컴플리멘터리티에 대한 이론적인 수식도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실험 결과랑 비교를 해봐도 파란 점이 실험이고요. 비지빌리티 아까 얘기했던 어프라이어티 비지빌리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실험 결과가. 비지빌리티는 어프라이어티 비지빌리티 곱하기 여기에 피델리티, 즉 디텍터로 사용하는 디텍터 스테이트의 그 오버랩 인테그랄이 이 비지빌리티를 결정한다 하는 그 수식과 우리의 모델과 너무나 잘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너무 그 시간을 보니까 너무 많이 지나가서 조금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결론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태영 교수님 채팅창에 보시면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예. 답변 프리퀀시 부탁드립니다. 콤 포톤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모르겠습니다. narrow enough 포톤을 사용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프리퀀시 콤을 이용해서 일단은 펌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아이들러와 시그널이 파장이 달라서 아이들러는 1550나노미터,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은 807나노미터인데요. 아이들러를 싱글 프리퀀시로 인젝션을 하게 되면 펌프가 콤이기 때문에 시그널도 콤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콤 포톤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모르겠다. 앞으로 아마 저도 지금 이제 막 이런 실험을 마친 상태라서 싱글 포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옵티컬 프리퀀시 콤이 과연 어디에 사용되냐 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흥미롭고 앞으로 이제 막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써 있는 게 그 말입니다. 싱글 포톤 프리퀀시 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그런 펀더멘탈 피직스, 아토믹 뭐 퀀텀 옵틱스 또는 뭐 퀀텀 인포메이션, 여기는 잘 제가 모르는 분야니까 이런 새로운 분야에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실험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적인 툴이 될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많은 기존의 프리퀀시 콤을 하는 사람들이 이 퀀텀 프리퀀시 콤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부르게 됐는데요. 이런 소스를 이용한 실험에 착수를 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아직은 그 어떤 결과를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활용될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예측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연해서 질문 드리면 지금 이 실험에서는 프리퀀시 콤에 의한 포톤이라는 거가 필수적인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제목에 지금 논문 제목에 그렇게 돼 있길래 지금 그런 거거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콤의 프로퍼티를 요 실험에 풀리 이용을 하진 않았지만 콤이 가지고 있는 요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콤이기 때문에 요 펄스에서 타임 인터벌하고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는 요 모든 프로퍼티가 프리퀀시 콤만이 보장을 해주거든요. 또 하나는 인젝션 하는 요 1Hz 레이저가 서로 다른 타임빈에서 생긴 퀀텀 요게 슈퍼포지션 스테이트인데요. 이것이 잉탱글이 되게 하는 그러한 아주 롱 코헤런스 타임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메저먼트 타임이 10ms다 그러면 이런 펄스의 타임빈이 몇 개가 생기냐면 10의 6승계 정도 생깁니다. 10ms 인테그레이션 타임 안에. 그러면 10ms 안에 생기는 포톤들은 전부 다 슈퍼포지션 상태로 도해져야 되죠. 네. 그래서 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콤의 스트럭처가 없이는 이런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네, 또
한두 개 정도 질문 좀 짧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T가 distinguishability랑 관계 있는 그 값이 맞나요?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혹시 T가 이게 아까 좀 뒤에 이거 그 다음 데이터에서 T 값이 약간 visibility랑 비례하게 되는 뭐 아. 그런 그래프가 있잖아요. 예예예. 요 아, T. 네네. 네, 이 T가 그 PPLM 1이랑 2 사이에 들어가는 시드 파워의 비율이라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어, 시드 파의 비율 맞습니다. 야, 요 T가 요겁니다. 요 보이십니까 여기? 네, 보입니다. 예, 그래서 CWA가 완전히 똑같이 하면 T가 1이 되고요. T가 0.9다 그러면 여기는 1이라면 여기는 0.9가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한쪽에만, 그러니까 PPL의 한쪽에만 시드를 넣어준다는 게, 예. 그, 그러면 제가 데이터에서 그러면 그게 음, 이게 포톤이 생성되는 게 한쪽에만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한쪽에서는 그 아주 퓨리티가 좋은 포톤이 생성이 되고요. 한쪽에서는 SPDC에 의한 포톤이 생성이 되는데 SPDC는 스펙트럼이 브로드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질문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의 브로드한 스펙트럼의 역수가 코이언스 타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네. 그런 그 인터페런스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짧은 질문 하나 더 마지막으로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인탱글먼트는 어떤 인탱글먼트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스 인탱글먼트 또는 소스와 디텍터 인탱글먼트 아니면 어떤 것? 그 퀀텀 스테이트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톤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앞에 게 그러니까 PPLN1이고요. 두 번째가 PPLN2거든요. 소스가 시그널 포톤이니까 위에서 생겼을 때는 반드시 밑에 있는 크레스는 생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네. 상태 간에 인탱글먼트가 있고요. 또한 요 디텍터 스테이트로 사용되는 코이런 스테이트가 싱글 포톤이 하나가 생기려고 하면 그거의 컨주게이트인 아이들러 포톤에는 싱글 포톤 에디드 코이런 스테이트가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페어로 생기기 때문에. 네. 예, 인탱글먼트가 예. 좀 복잡한데 매우 제가- 복잡합니다. 예. 예, 다음에 좀 자세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 좀 지체돼서 저기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한데, 그 표톤 저기 퓨리티 관련한 어떻게 바꾸는 물리량인지 간단히 언급해 주실 수 없을까요? 뭐를? 뮤에스 값 표톤 퓨리티, 소스 퓨리티가 퓨리티가 어떻게 보면 바꾸는 여기 값인지. 보면은 로우 11, 로우 22, 그다음에 여기 F가 3개의 함수잖아요. 요 뮤S가. 네, 혹시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F가 어떻게 뭐냐면은 결국은 피델리티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두 개의 PPLN에 들어가는 인젝션 되는 아이들러 필드의 포톤 넘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1과 알파 2만 바꾸면. 네, 저희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인터넷 교수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아마 자세한 답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해주신 인터넷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시간이 지체됐는데 짧게 한 2, 3분 그 휴식을 갖고 두 번째 이제 연사이신 지동표 교수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3분만 짧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